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5년 만에 홍콩을 직접 방문하면서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첫 소식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김영철 PD 특파원,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기념식에 참석했던데 이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본토 바깥 지역을 찾았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홍콩은 중국 당인이 간섭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한을 거쳐 홍콩까지 장거리를 다니면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가을 3연임을 앞두고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기념식에선 홍콩의 새로운 수장인 존 리 행정장관의 취임식도 있었죠. 네, 신임 존 리 장관은 2019년 홍콩 전역을 휩쓴 반정부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 책임자 출신입니다. 이제 무관이 홍콩 사회를 이끄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사회는 2년 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선거제도가 개편된 이후 민주화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언론사들이 줄폐간되는 등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출신 존 리가 집권하면서 베이징에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안 정국이 강화되고 홍콩이 노골적으로 중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중심 인물인 조셉 추기경이 외세와 결탁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2년 만에 170여 명의 민주화 인사가 체포되었습니다. 要你係想違法、想危害國家安全，我哋一定會去揾證據證明你係犯法嘅。淨係講光復香港時代革命都有機會被拉去坐監，呢個係文字獄。喺網絡上面講又唔得，好多呢啲咁嘅情況都已經出現咗，就正知道呢條法例嘅不公義之處。 에밀리아 씨의 남자친구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죄목은 민주화운동 집회 참가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 매일 15분간의 짧은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찾는 에밀리아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冇得保釋啦，上庭啦，然後至今都1年零就嚟5個月咁樣咯。社會以後就冇咗我哋呢一班人嘅聲音咯。咁都係一個可能要接受或者係消化嘅一件事咯。 25년 전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당시 중국은 홍콩 특유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50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그 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마다天安門 사태 추모 집회를 여는 등 홍콩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4일天安門 사태 33주기 추모 집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빅토리아 공원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無論言論自由好啊，行動自由好啊，全部都削弱咗㗎，應該係啊，因為大家都驚咗你拉，所以就暫時唔出聲，唔出嚟，乜都我哋講嘢都要好小心啦，行為都要好小心啦。咁好多人都喺呢個壓力嘅底下咧，其實佢哋就想去翻外國一啲政策比較穩定啲啦，或者個法治係比較清晰啲嘅地方啦。 홍콩에서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구속되었고 정당들은 해체되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레티샤 씨. 진보 야당인 공민당 구의원직을 수행하다 정치 활동 제약과 탄압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직했습니다.
好多政黨運作或者得到人關注係靠選舉、靠遊行可以宣揚自己嘅政治理念。而家基本上冇選舉、冇遊行，咁係完全係發揮唔到作用啦。 언론사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매체들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언론사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편집국장과 경영진들이 체포되고 당국에 의해 회사의 자산이 동결 조치되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香港好多嘅傳媒因為政治上嘅壓力而倒閉，好多嘅組織工會全部瓦解。香港而家係咁，咁可以做啲咩啊？係啊，我覺得只係唔能夠公開或者去組織好多嘢去發生嘅話，我只能有一啲心靈裏邊嘅工作。 7월 1일 캐리람에 이어 존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임하는 그는 국가보안법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경찰 책임자 출신입니다. 會維護憲法同埋基本法確立嘅憲制秩序，守住法治嘅核心價值。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경찰에 의해 반정부 시위 관련자 10,000명이 체포되고 언론사는 줄폐간되며 홍콩의 자유는 위축되었습니다. 존리 장관 집권 이후 홍콩은 어떤 모습일까? 一個武官出身啦，我哋聲稱為佢係一個保安體系一路晉升上嚟嘅一個官員咁樣。第二就係擔心武官上場嗰啲政治打壓會更加嚴重咯。 政府大部分嘅人員都係嚟自紀律部隊，而紀律部隊講求忠誠守法，佢哋嗰條線比我哋一般人嘅理解係高嘅，即係有啲我哋覺得唔係犯法嘅，佢哋都會覺得係犯法。咁我理解大部分人嘅悲觀。 자유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으로 근근히 버텨온 홍콩의 민주주의.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은 지금 홍콩의 중국화 시계는 빨라지고 있고 일국 양제 원칙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홍콩 하면 90년대 홍콩 영화도 많이 생각나고요. 홍콩 특유의 낭만, 자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의 정체성을 지우고 또 반면에 중국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어제 있었죠. 네,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에서 네. 홍콩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미 거위 걸음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식 제식을 선보였어요. 이렇게요? 네, 오른손에 소총을 들고 무릎을 편 채 행진하는 건데 그 전에는 왼손에 소총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올려서 걷는 영국식 제식 훈련을 받아왔었는데 이걸 식민지 잔재라고 하면서 이번 기념일부터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애국 교육도 실시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이제 9월부터 홍콩 공립 고등학생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정부 체제를 찬양하는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들이 아무래도 젊은이들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네. 공산당에서 사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다가 홍콩 경제까지 중국에 삼켜지는 분위기인데요. 1999년만 하더라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44개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은 1,370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놀랍습니다. 여기다가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홍콩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1,064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 한 채를 중국 본토인이 구매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홍콩의 럭셔리 하우스의 구매자의 약 50%가 중국 본토인이다. 이런 조사도 나와 있죠. 네, 이런 추세라면 홍콩의 중국화는 더욱 거세지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타이완에서도 중국의 관여로 홍콩의 자유는 소멸됐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겠죠. 뭐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일에 열렸던 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 국방부장은 타이완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초강경 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타이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는 군사 교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출범시킬 그런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이 진전될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은 우리에게 영화 에비타로 익숙한 나라죠.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물가가 전년 대비 60%나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해 자세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통신원, 안녕하세요. 그곳은 날씨가 쌀쌀하나 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가 체감하기에 어떤가요? 네, 제가 아르헨티나에 거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소고기가 주식인데 작년 이맘때 1kg의 평균으로 800페소였던 소갈비가 지금은 약 1,300페소로 올라서 소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월세도 엄청 올라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부가 거주할 경우 한 사람은 월급 전체를 월세로 내야 할 정도입니다. 월급 전부를 월세로 내야 된다고요. 정말 살인적인 물가인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사실 페소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오래돼서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선 돈을 모아봤자 손해다. 돈이 생기면 당장 사는 게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처럼 저축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제가 얼마 전 조명을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도 며칠 후에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경제난과 시민들의 대응을 취재해보았습니다. 수천 대의 화물차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길목을 점거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분노한 화물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로 나선 겁니다. Si te dan más de 50 litros, te piden 200 hasta 280 pesos el litro, cuando tenía que estar 140, 150 pesos. Nos están dando 60 litros por día para trabajar a nosotros, a cualquier estación de servicio que vas. Entonces la problemática es que no podés hacer ni viajes largos ni trabajar toda la semana con eso. 가격이 오른 건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날로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피켓을 든 서민들. 현재 수준의 벌이로는 생계마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Acceder a los productos de primera necesidad es prácticamente imposible para la mayoría de la clase trabajadora. 서민들을 거리에 나서게 한 아르헨티나의 체감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메르카도 센트랄 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시장입니다. 여기는 도매 시장이지만은 도매 가격으로 소매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마트에 비해 저렴하지만 최근 들어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Remarcar los precios todos los días, sí. Siempre cambiamos los carteles y todo. El morrón y la banana es lo que más aumenta, sí. ¿Cuánto aumentó? Y aumentó un 40% más o menos, sí. En una semana. Sí. 아르헨티나인들의 주식인 육류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고기값이 70% 가까이 오르면서 전통 소고기 요리 아사도에 쓰이는 갈비살 가격은 최근 폭등했습니다. Acá lo tenemos en 9.29 el kilo. Ese valía 700 y moneda. Wow. Y ahora ya está casi 1000, ¿no? Usted puede comparar acá 2 cuadras, tiene otra carnicería, 1.600, 1.700 pesos el kilo asado. 위기는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소비량이 10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Sí, ahora lo va mezclando, lleva un poco de chura, lleva un poco de pollo, entonces va abaratando un poco el costo. Cerdo también, que está más estable. 최근 현지 언론에서 화제가 된 이 가게는 지난달 창업 10주년 기념으로 10년 전 가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10년 사이에 오른 가격 차이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Estos estaban 1 peso. Y este 2, y este hoy está 30 pesos, subió en 2.900, y este está 50 pesos. Este subió casi 4.000%.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입니다. 5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Bueno, gracias. SNS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는 법을 공유한다는 히메나 씨를 만났습니다. 직접 옷을 지어 입는 등 인플레이션의 파고 속에서 절약 습관이 몸에 밴 히메나 씨. 그녀가 알려준 가장 중요한 절약법은 바로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사두라는 것입니다. Podemos comprar los fideos por pack, azúcar por pack, arroz, y eso te hace ahorrar un montón. ¿Por qué? Porque vos tenés el precio que tiene el comerciante. 공과금을 제외하고 월급 대부분을 당일에 써버리는 히메나 씨. 그녀의 이러한 절약법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아온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꽤 익숙한 소비 문화입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하기 망설임도 없습니다. You have to be very fast using your pesos. Automatically, you have to go to dollars. As much I can because the next month is gonna be really hard to buy stuff.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무려 52%로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엔 벅찬 수준입니다. 돈이 있으면 저축보단 일단 쓰는 게 이득인 겁니다. Así que uno opta por ahorrar su dinero aquí en Argentina con dólar blue. 경제난 해법으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놓은 것은 증세와 보조금 지급이었습니다. Nosotros necesitamos que los que han ganado inesperadamente, como consecuencia de una guerra que se ha desatado, dinero que no tenían previsto, bueno, que colaboren con su aporte contributivo, su impositivo, también ayudar a los que han quedado más postergados con todo esto. 지금 추세라면 올 연말엔 7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전망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고통 속에서 아르헨티나 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와, 오늘이 정말 가장 저렴하네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물가를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무려 43%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저렇게 종종 목격된다고 하는데 원래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못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1930년만 하더라도 이 농축산물 수출만으로 세계 5대 부국에 들 정도로 정말 잘 살던 나라였는데 네. 그럴만 한게요. 전국 토의 60%가 팜파스 평원이라 그래서 이 세계 4대 곡창 지역에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옥수수 수출 2위라든가 뭐 쇠고기 수출도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는 디폴트만 9번 그리고 IMF에 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22번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신용 불량 국가네요. 아니, 잘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뭐 패론주의, 그러니까 지나친 포퓰리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네네, 패론주의. 네. 이게 뭘까요? 네, 지금 이제 들리는 노래, 이 노래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영화죠. 에비타의 주제곡인데요. 이 에비타의 실제 모델인 에바 페론, 바로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한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여사는 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면서 이제 선심성 정책을 굉장히 지나치게 펼쳤죠. 네. 뭐 노동자 서민을 위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재정이 파탄이 나고 네. 국가는 부채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경제 정책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뒤에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내는 거 하나의 카드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브릭스라는 게 사실은 뭐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신흥경제 5개 나라를 일컫던 그냥 경제 용어였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들이 이 주도를 하면서 네. 경제협력기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IMF의 단골 외상 손님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국경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브릭스를 통해서 뭔가 좀 타개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동안 회원국을 브릭스가 받지는 않았는데 중국 주도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를 늘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브릭스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협의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그런 자원들이 매우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 같은 경우에 세계 인구의 40% 그리고 세계 그 경제 총 생산의 25%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들이 자원부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입 신청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곡창지대가 많다라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원의 잠재량이 매우 높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And he is 17 years old. So that one is. And of course, he was the happiest, most beautiful creature I'd ever met in my life.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모두가 해피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철도 대국이라 할 만큼 국토 구석구석까지 철도가 뻗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에 고령화 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오래된 철도 노선들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지역민에 발휘돼 온 북부 홋카이도 열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식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홋카이도 동쪽의 항구 도시 구시로. 해무가 자주 끼는 서늘한 여름과 세계적인 습지로 유명합니다. 아담한 크기의 은빛 열차가 구시로역에 들어옵니다. 8량짜리 열차, 1인 운전에 승객 정원은 50명 정도입니다. 이 긴 시간 주민들의 발휘되어 온 이 지역의 오래된 열차인데요. 이 열차가 달리는 구간은 풍광이 아름다운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 취재진도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까지 가보겠습니다. 홋카이도 동쪽을 횡단하는 하나사키 노선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을 건너고 주택가를 빠져나가 숲길을 달립니다. 철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녹색의 향연. 열차가 바닷가를 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드넓은 습지 사이로 들어옵니다. 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자동차들. 도로 위에선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질 때면 열차는 속도를 줄이고 승객들은 차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태평양과 마주한 오치이시 해안. 열차는 해안 절벽 위를 달리며 또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홋카이도 동쪽 제레선 열차의 여정은 일본의 최동단 무인역과 유인역을 차례대로 거치며 끝이 납니다. 海が見えたりとか湿原が見えたりとかなんか見どころ結構いっぱいあって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そのディーゼルで動く、列車がですねすごく好きなんでこの音が好きですね。音とか振動とか 관광객들의 인기를 꾸준히 누려온 하나사키선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자동차 이용은 늘고 열차 승객은 더 이상 줄 곳도 없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학생들과 고령의 노인 승객들이 일부 있지만 관광객마저 없는 날이면 빈 열차만 달리는 날이 허다합니다.
노선의 적자폭이 계속 커지자 JR 홋카이도는 2016년 하나사키선의 단독 경영이 어렵다고 발표하고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JR 홋카이도의 모든 구간이 적자를 내자 기차역 100여 곳을 없앴습니다. 또 홋카이도 후라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연간 11억 엔의 분담금을 거부해 올해 초 80km 구간의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하나사키선의 무인역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열차의 층과 같은 이름의 하나사키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역은 지난 2016년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 100년 전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역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게 철도 마니아들의 새로운 여행 방식입니다. 極力各駅停車でいろんなところに行くようにしてあんまり目立ってないような観光地とかも訪れるようにしています。 1921년 개통해 101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발휘돼온 하나사키선. 그 종착역이자 일본 최동단역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네무로시는 노선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세 차례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2만 4천여 명이 3억 6천만 엔의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와 가깝다는 점도 노선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하나사키선은 이곳 쿠릴 열도 인접 지역과 홋카이도 중심 지역을 잇는 유일한 철도 노선입니다. 그 존폐 여부가 일본의 외교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사키선을 지키기 위해 모임을 결성한 스즈키 씨.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첫 차와 마지막 차의 승객 수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SNS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少しでも PR して利用者数が1人でも2人でも増えてもらえればなんとかね存続してもらえる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제레선 열차의 위기는 일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45개 노선 1,100여 킬로미터가 사라졌고 코로나 이후 지역 철도 사업자들은 유지가 어려운 구간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鉄軌道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空き家が増加したり空き地が増加したりと、これも人口減少に合わせてさまざまな問題が起きていると、特に地方都市の中心部が衰退していると、でこういったさまざまな問題をトータルで考えて解決しなきゃいけないと。 철도대국 일본의 명성을 지탱해온 제레선 열차들. 시대가 변하면서 그 노선들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네무로에서 지종익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김지훈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유럽 내 제2의 화약고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키워드로 보시죠. 네. 네,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네, 칼리닝그라드라. 이곳이 어딘가요? 네, 발트해 연안에 있는 항구 지역인데요. 최근 이곳을 둘러싸고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글로벌 통신원이 보내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칼리닝그라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입니다. 네. Hello, KBS World Now. I'm standing near Lithuanian and Kaliningrad region border. And if I make several hundred steps towards that direction, I could get in trouble because Russian border guards do not like people with cameras. 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400km 떨어져 있는 외 영토인데요. 지난 18일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경유해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철도를 일부 통제한 겁니다. EU의 대러 제재 물품 운송을 중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칼리닝그라드 현지 주민들은 시멘트와 건설 자재 등을 사재기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는 이것이 도발 행위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На подобные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Россия, безусловно, отреагирует. 네, 이번 러시아 연포에 리투아니아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Yes, the mood is very tense right now in Lithuania. Everyone is kind of stressed because of the war and the people seem afraid. Complete ban of any transportation because we still, at least I still believe that it's a big aggressor and we need to take more actions than just words. 네, 칼리닌그라드, 그러니까 이곳은 러시아 영토군요. 맞습니다. 이 칼리닌그라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소련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곳이고요. 또 소련이 해체된 후에 계속 이제 러시아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네. 강원도보다 면적이 조금 작고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발트해고 또 남쪽으로는 폴란드, 북동쪽은 리투아니아로 이게 나토 회원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난 18일부터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경유해서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철도 운송을 제한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칼리닌그라드 측에서는 이렇게 철도를 봉쇄를 하면은 그야말로 국가를 완전히 봉쇄한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궁금한 게 리투아니아는 왜 갑자기 열차를 막은 거예요? 리투아니아는 이것을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라 EU 제재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리투아니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대러시아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네. 소련 시대 때 강제 병합돼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가장 먼저 그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했고 특히 EU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드론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 모금을 했는데요. 3일 만에 500만 유로, 하나로 67억 상당이 모였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는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 국민 이런 모금을 한 것은 리투아니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그만큼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다는 걸 텐데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이 철도를 열차를 막은 것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칼리닌그라드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도 있고 그리고 서유럽을 정말 가까이에서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신에서는 이 발트해에 있는 크렘린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 발트 함대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5월에는 핵 공격 모의 훈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사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핀란드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잖아요. 물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두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발트해 연안 국가가 전반적으로 다 나토 회원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발트해가 나토 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마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반응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칼리닌그라드의 군사력을 좀 더 증강 배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손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나토가 이제 집단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좀 무마시키려고 최근 들어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EU가 양국을 이제 중재에 나서서 수일 내에 칼리닌그라드로 보내는 물품 제한은 이제 풀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보시죠. 자, 바로 키워드는 집에 있으랍니다. 집에 있으라는 이 말은 코로나로 봉쇄됐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스리랑카 정부가 지금 바로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데 자, 왜 그런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19일 스리랑카의 한 주유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말에 흥분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군인들이 발포하면서 진압을 한 건데요. 심각한 연료 부족에 급기야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연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차를 손으로 밀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스리랑카는 이 기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네. 기름을 구하지 못하자 거리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차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2022년에. 네, 심지어 가스 대신 장작불로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장작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스리랑카 정부가 지금 바로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데 자, 왜 그런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19일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데
ඒකට කණිජ තෙල් අමාත්‍යන්ට රට ජනාධිපතිවරය වෙනකම් මේකට වග කියන්න ඕනේ. ඒගොල්ලන්ට නිසි වගකීමක් නැති නිසා තමයි මිනිස්සු අද පාරතොටේ දැනින්තර Tamanට ඕන ඕන දේවල් කරගන්න විදියක් නැතුව මේ විදියට අයහපත් තත්ත්වයකට වැටලා ඉන්නේ. 아유,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지난달에 스리랑카 국가 부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연료가 없어서 저렇게 장작불에 마차까지 등장했으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최근에 스리랑카 상황에서는요. 경유나 휘발유가 재고가 거의 다 바닥이 났는데 이 재고라도 지키자 이런 뜻에서 지난달 28일부터 2주 동안 이제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연료를 판매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관공서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에 대해 가능하면 2주 동안은 집에 있으라 이런 권고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이 없어서 원유를 살 수가 없죠. 특히 그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7억 달러의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원유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지금 스리랑카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국제 제재 속에 헐값의 원유를 팔고 있는 러시아죠. 그래서 지난 27일 장관급 인사 2명을 러시아에 급파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카타르에도 원유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한 게요. 지금 5월 식품 물가가 작년에 같은 달 물가보다 지금 58%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14일에 이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3개월 동안 농사휴가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휴가를 준다고요? 네, 농사휴가라고. 농사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 4일만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이제 유급 휴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하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네. 100만 명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그걸 위해서 뭐 집 뒷마당에 농사를 짓도록 필요한 설비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식량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우리가 전망해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런 생경한 지침이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하니 말인데 스리랑카 하면 대표적인 농업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해요? 농업국가가 이렇게 된 데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해 고타바야 대통령이 스리랑카를 전 세계 최초로 유기농 100% 식량 생산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발표하고 이 비료나 아니면 농약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도 금지시켰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기농법이라는 게 그럴싸한 명분이고 사실은 이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여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비료나 농약 수입이 안 되니까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결국은 쌀과 여러 가지 채소 가격이 전부 다 폭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럼 스리랑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스리랑카는 현재 IMF와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협상 중인데요. 지원 조건을 두고 긴 협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말 걱정이네요.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규모 5.9의 지진이 아프가니스탄을 강타했습니다. 3천 명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탈레반 정부는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더 이상의 생존자 수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이 피해 현장을 이태경 PD가 살펴봤습니다. 6월 22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산악 지역에 지진이 덮쳤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모든 것이 흙 속에 파묻히면서 최소 1,500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हैबतनाक आवाज और दुमरा आवाज कल का बम चगशी आवाज ही दासो लका यो बम चो वर्जिगी दास आवाज ही कवलो डेरा शतीदावा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접경 25개 마을들이 땅속에 파묻히면서 2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낸 재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탈레반 정권이 대규모 지진을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흩어진 마을들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아 생존자 구조 작업을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پښتون ولا څوک وینه خپل لاړې دا هغه نه وه چې یار سړی په خپل غم په خپل هغه لګیا و هلته ماشومان تر لاندې یا مې راخوستل هغه مې کړل. 이번 지진은
이곳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라피올라 씨는 사랑하는 아들뿐 아니라 같이 살던 친척 모두를 잃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흙 속에 파묻혀 죽은 가족들의 절규를 잊지 못해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بیا پغنه زه په د خپل تر ډیر خپه شوله کنه چې هیڅ شی راپاته نشول ځکه هر څه منځه ورکړ. الله اکبر. 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이슬람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릅니다. 지진으로 죽은 가족과 함께 슬픔도 묻으려 애씁니다. 지진 피해 지역 병원은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해 응급처치를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 지진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탈레반 재집권 이래 해외 원조가 끊겨 이 지역 병원들은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탈레반 정권은 결국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داسې یو پیښه چې په کوم ملک کې راځي نو طبعا دا اصول دي چې نورو ملکو ته ضرورت پیدا کیږي داسې پیښو ته رسیدګي ډېره ګرانه وي چې یو ملک په خپله وتوانېږي چې یو د دغسې پیښو ته رسیدګي وکړي او په هغه معنا باندې چې کوم د خلکو ورته کفایت کیږي هغه دې وکړي. نو د ټول نړیوال سمو غوښتنه دا ده چې په دغسې وختو کې باید لاس پکار سي او خپل همکاریو ته دوام ورکړي. 유엔은 지진 바로 다음 날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고질적인 식량 부족에 지진까지 겹쳐 주민들의 동료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탈레반 병사들이 총을 들고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의 고품은 모든 것이 사라진 이곳에서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유엔 대표단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몸을 이을 잠자리, 하루를 연명할 음식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각적인 도움 없이는 이 지역 아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이 굶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유엔 특별대표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It's just our obligation, moral obligation, professional obligation, religious obligation to be here to help these people because they deserve it. They deserve more, they deserve better. 텐트와 식량, 물을 받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는 외딴 집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د حالات نه داس خراب دي خوبونه نه ورتي څوک د نشي ګولې خو هیڅ پته نه ولای چې څه شي ګولې ده دا کوماک ډېر نړیوال ته پکار ده چې ورسره وشي. 나잉말 씨는 이곳 텐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형과 일가 친척 부모들이 모두 사망해서 남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지진과 막막한 생계가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پسات زنزلا کېږي خو نه څوک ناست دي چې کومې ناست دي خطرمنې دي تقریبا دولونه چوت شوي دي خو نه ته مطلب موږ نشي ورتلای د 3 ساعت بعد یو نیم ساعت بعد مطلب بیا زنزلا وشي موږ بخي اعتبار نه لري چې موږ دغه کې ټیم تیر کړي. 이번 지진으로 산골 마을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혹하고 힘든 시간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게 세계가 희망의 빛을 줄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산악지대여서 구조의 손길조차 닿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아프가니스탄의 호소가 전 세계에 닿길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